우리는 어느덧 중세의 피니시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중세 후기는 곧 스콜라 쇠퇴기를 말하는데요. 정치적으로는 한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민족국가가 대두했고요. 사회적으로는 시민계급과 민족의식이 고조되었지요. 사상적으로는 오캄의 유명론 및 민중경건운동의 등장으로 중세 전성기의 종합이 와해된 시기입니다. 중세의 와해는 곧 교황청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5세기 교황이라는 종교적 절대권자의 이치 부상으로 시작된 중세의 교회적 특징도 그 교황권의 몰락으로 끝나게 됩니다.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그리고 종교개혁은 중세의 색이 빛을 잃어가는 황혼기에 등장했지요.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키가 되었습니다. 스콜라 신학은 13세기의 전성기를 이루었다가 14, 15세기에는 서서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스콜라 쇠퇴기, 또 다른 말로는 중세 후기라고도 얘기하죠. 중세 후기에 스콜라가 쇠퇴하게 된 원인에는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인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민족국가와 민족의식이 대두했고요.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시민계급이 형성이 됐죠. 사상적으로는 유명론이 등장했고요. 민중경건운동이 등장해서 전성기 사제 중심의 또 교회 중심의 스콜라 신학을 와해시키게 되죠. 스콜라의 쇠퇴와 더불어 교황청도 역시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교황청 쇠퇴에는 크게 네 외부적 요인이 작용을 했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강력한 군주들이 등장을 했고요. 평신도 신분의 신학자들도 역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개인적 신앙 고백을 매우 중요시했죠. 때때로는 국가 간의 전쟁과 질병도 중세 스콜라 시대 가톨릭 전성기를 와해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 교황권 쇠퇴의 주된 요인은 내부적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교황청의 분열이죠. 70년간의 아비뇽 교황청 이후 40년간 아비뇽에도 또 로마에도 각각 교황청과 교황이 등장해서 서로 계파 간의 싸움과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이노센트 3세는 교황권의 절정을 맛보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교황의 권위는 차츰차츰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보니파티우스 8세에 이르기까지 교황의 리스트인데요. 약 100여 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만 그 중간중간에 보면 세디스바칸 즉 교황 공백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교황 임명에 갈등이 있었다는 반증이지요. 스콜라 쇠퇴에 외적으로 기여한 것은 민족의식 혹은 민족국가의 등장입니다. 중세에는 사실 중앙집권적인 정치적 세력은 없었지요.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로마 교황청 체제가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요인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세 후기에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등장을 했죠. 바로 그것이 민족국가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군주국가 등장의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교황청의 아비뇽 포수이죠. 프랑스의 교황청 지배인 이 사건의 발단은 우르반 4세로 인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인이었는데요. 교황이 되자 프랑스 사람들을 고위성직자로 많이 임명했죠. 그리고 시칠리를 프랑스 왕의 친척이자 영주였던 샤를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존엄왕 필립 2세 이후 안정된 체제를 갖추어가고 있었는데요. 교황청 체제 유지를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의존이었던 거죠. 프랑스는 경건왕 루이 9세와 그리고 미남자 필립 4세를 거치면서 더욱더 강력해지죠. 점차 강력해지는 민족국가의 등장과는 달리 교황청은 오히려 그 교황자를 두고 두 가문이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294년에 켈레스틴 5세가 교황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는 수도사로서 은둔을 좋아했고요.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당시 그가 살던 나폴리는 프랑스의 제후 샤를 2세가 통치하고 있었기에 아무런 사심 없이 8명의 프랑스인 추기경과 4명의 나폴리인 추기경을 임명했죠. 하지만 다수의 프랑스 출신 추기경을 임명한 것은 결국 교황청의 프랑스 예속을 더 굳혀버린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켈레스틴 5세는 교황직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진 사임을 했고요. 그 후에 등장한 교황이 보니파키우스 8세였죠.
켈레스틴 5세의 후임으로 새롭게 교황이 된 보니파키우스 8세는 한 세기 전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실현되었던 교황권의 절정을 다시 구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교황과 교황권의 권위를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황권 자체는 정상에 이르질 못했죠. 교황과 교황청의 권위를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보니파키우스 8세의 개인적 성향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는 교황의 역할보다도 재물이나 권력에 더 심취해 있었죠. 이태리의 많은 귀족들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주변의 참모들도 역시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교황의 권위와 영광만을 탐닉해 갔죠. 그때 마침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세속 군주들과 부딪혀야 되는 하나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후대에 이것을 백년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의 기나긴 싸움이죠. 이것은 현재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 지역에 있는 가스코뉴의 소유권 때문이었습니다. 본래는 영국왕의 봉토로 되어 있던 이 지역을 1294년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몰수했고요. 화가 난 영국의 에드워드 1세가 프랑스를 침공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양측의 전쟁에서 문제는 전쟁 비용이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1세나 프랑스의 필립 4세는 그 비용을 교회를 통해서 충당하고자 계획했죠. 이러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였어요. 4차 라테란 공의회의 규정에 의하면 교황의 동의 없이는 성직자들에게 과세 부담을 할 수가 없었죠. 교회의 돈은 곧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교회를 통한 군비 조달은 곧 자신의 재산의 손실을 뜻했던 것이었습니다. 보니파키우스 8세는 1296년 칙령을 내립니다. 클레리치스 라이코스 사제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느 나라의 사제도 교황의 허가 없이는 군주에게 세금을 내는 행위를 금한다고 선포했죠. 1299년에는 교황은 스코틀랜드를 교황의 소유로 선언했고요. 영국의 에드워드 1세에게 스코틀랜드 정복을 금지시켰어요. 이것은 영국과의 마찰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황의 이러한 조처는 각국의 군주에게 내정 간섭이자 세속 권력에 대한 교황의 도전으로 보였던 거죠. 특히 프랑스 필립 4세와의 대립은 교황 패배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필립은 즉시 같은 명령을 내려서 프랑스 내의 돈이 어떤 명목으로도 교황청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죠. 또한 궁정에 파견된 교황청 대사인 파미어스의 감독 베르나르드 세세를 체포해서 배반자요 또 명예훼손자로 재판에 회부해버렸습니다. 세세의 임무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필립이 약속한 십자군 수행에 대해서 지도하고, 둘째는 십자군 명목으로 거두는 11조를 오로지 십자군 준비를 위해서만 쓰도록 조처히 이해서였죠. 그러나 교황청 사신을 보낸다는 자체가 왕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또한 이 세세 대사의 선택 역시 필립을 자극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실에 반하는 인물이었고요. 교황의 대사임을 뻐겨서 오만 불손했던 거죠.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교서를 통해서 대사 석방과 보고를 위해 로마로 보내줄 것과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교황이 전해해준 모든 허용을 취소했죠. 또한 프랑스의 최고의 지도층들, 곧 모든 감독, 신학자, 성당의 대표자들을 로마에 오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프랑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조언을 듣고자 했던 거죠. 그렇지만 교황청 내의 분위기가 이 보니파키우스 8세 교황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태리의 귀족들과 수도사들은 그의 권력 탐욕과 물욕으로 반 보니파키우스 8세 정서였던 거죠. 오히려 그의 교황직 즉위에 무효를 주장했어요. 프랑스 의회 역시 필립을 지지했고요. 교황을 이단자여 파문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했죠. 교황은 프랑스와 영국왕의 조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음을 인정한 거죠. 즉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는 과세의 주체가 왕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는데요. 이것은 교황권 몰락의 첫 징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죠. 그는 1302년 11월에 운함 쌍탐 에클레시암이라고 하는 교서를 발표합니다. 그 속에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요. 모든 교회는 교황의 지도 아래 통일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영적 권위가 통치자요 세속 권력은 그의 피통치자이며,
교황은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는다고 선언을 했죠. 또한 교황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여 년 전에 이노센트 3세가 사용했던 동일한 방법인데요. 로마 감독에게 복종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절대적 요건이 된다는 주장이었죠. 하나의 거룩한 교회라는 교서 속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두 검의 원리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검, 또 하나는 세속적인 검인데요. 문제는 두 검이 모두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교황은 프랑스 왕 필립의 파문 조치를 준비했지만 프랑스 왕은 오히려 선수를 쳐서 고하들을 시켜 교황을 사로잡았고요. 성에 유폐시켰죠. 이러한 과정이 교황청 세속 지배의 몰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후 교황은 귀족들과 또 시민들의 요청으로 석방이 되긴 하지만 그 충격을 받고 1303년 10월 11일 로마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프랑스의 교황청 지배는 더욱더 두드러졌고요. 그 어느 때도 교황권은 다시 재개하지 못했죠. 이 사건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 개인뿐만 아니라 교황권 자체의 몰락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교회사가 쿠어트 알란트는 이노센트 3세는 교황권의 절정을 성취했지만 보니파키우스 8세는 실패했는데요. 그 실패의 요인을 두 가지 지적합니다. 하나는 보니파키우스 8세의 인격적인 자질 부족이고요. 또 하나는 지도자로서의 시대적 변화에 둔감했음을 언급하지요. 교황청의 몰락과 더불어 프랑스의 교황청 지배가 본격화되는데요. 그 대표적 사건이 교황청의 아비뇽 포수 기간입니다. 기간은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약 70년간에 해당되지요. 보니파키우스 8세는 1303년에 죽는데요. 그 후 베네딕트 11세가 잠시 등장했다가 클레멘트 5세가 교황으로 재위합니다. 클레멘트 5세 때부터 프랑스의 교황청 지배는 본격화되죠. 클레멘트 5세는 프랑스인이었지만 영국왕 에드워드 1세와 관련성이 깊어서 프랑스 의존도가 낮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오판이었어요. 1304년 교황이 되자 프랑스 지역인 리옹에서 취임식을 거행했고요. 거처를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또한 고위 추기경 28명 중 25명을 프랑스인으로 다시 임명했죠. 이때부터 시작된 70여 년간의 프랑스 왕 산하의 예속기간을 교황청의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이 기간은 교황청의 해체 기간이었고요. 각 지역에 있던 교회와 성직자들도 교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의 군주, 세속 권력자의 권력 아래로 흡입되어 간 기간이죠. 교황청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그 영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교황청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요. 교황청 수입을 이루던 여러 재원들도 왕에 의해서 탈취를 당했죠. 교황청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도를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소위 초년도 성직, 상납금 등 임명세는 새로 임명된 주교가 그 대가로 1년 수입을 몽땅 교황에게 헌납하는 제도인데요. 후에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면죄부도 이런 연유에서 만들어졌고요. 교황청의 일종의 재원확보제도 역할을 했죠. 70년간의 아비뇽 교황청 시절은 클레멘트 5세 때 시작되어서 그레고리 11세 때 끝이 나게 됩니다. 다시 로마로 복귀하게 되죠. 그러나 70년간의 교황청 포수기간은 심각한 휴유증을 동반했습니다. 교회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생각은 사라졌고요. 민족 간의 갈등이 더 노출되어 그레고리 11세가 죽자 로마의 시민들은 반드시 후임 교황은 로마인을 선출하라고 요구했죠. 그 결과 선출된 사람이 우르반 6세인데요. 그는 강력한 교황청 개혁을 추진했던 장본인이고요. 이태리 출신의 추기경도 다수 새로 선임을 했어요. 그러나 다수의 프랑스 출신 추기경들이 이에 반발을 했죠. 그들은 다시 아비뇽으로 가서 우르반 6세의 선출을 무효로 선언했고요. 스위스 제네바 추기경으로 있던 로베르를 클레멘트 7세라는 이름으로 새로 교황자에 앉혔죠. 한 사람은 로마, 한 사람은 아비뇽, 두 명의 교황이 등장하면서 교황청 분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상호 상대를 비난하고 파문했고요. 유럽 역시 각자가 가진 이해관계에 따라 둘로 나뉘어졌죠. 교황도 교황청도 영적 이념은 완전히 사라졌고 정치 집단으로 쇠퇴했던
40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중세 후기에 개혁공의회가 일어나는데요. 개혁공의회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서 등장한 거죠. 교황청의 분열은 어쨌든 해결해야만 될 시급한 문제였어요. 개혁공의회의 발상은 지식 있는 평신도, 특히 파리 대학 교수단에 의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제안을 했어요. 양쪽 모두 사임하고 새 교황을 뽑으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양쪽이 협의해서 한 사람으로 통일하라는 얘기죠. 1도 2도 아니라면 세 번째로는 공의회를 개최해서 누가 합법적인 교황인지 결정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비뇽의 교황청은 평신도들의 이러한 제안을 받고 버럭 화를 내다가 내추럴로 사망을 했고요. 그 후임인 베네딕트 13세는 교회 분열을 해결해보고 싶은 선한 마음으로 사절단을 로마로 보내죠. 하지만 로마의 보니파키우스 9세는 아비뇽에서 온 교황의 사절을 대립교황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았죠. 보니파키우스 9세 역시 성직매매의 오점을 가지고 좋은 명성을 얻고 있지 못했는데요. 대립교황 측의 사절단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그 역시 버럭 화를 내다가 2일 후에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죠. 교회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세 가지 중 1번과 2번이 성사되지 않자 세 번째 개혁공의회가 소집이 되죠. 1409년 제1차 피사 개혁 공의회입니다. 두 교황회, 다시 말하면 양측의 교황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요. 결국 공의회는 두 교황의 폐위를 결정하고 새로 알렉산더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을 하죠. 하지만 기존의 두 교황이 이에 불복해서 결국 3명의 교황이 존재하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 선임된 알렉산더 5세도 1년 후 사망해서 그의 통합교황 후임으로 요한 23세가 선출이 되죠. 하지만 그 역시 교황으로서 좋은 명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교황 3사람이 난립해서 서로 갈등과 반목을 했던 시기가 2번 있는데요. 한 번은 1045년이고요. 두 번째가 1409년이죠. 3명으로 난립된 교황을 어쨌든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열리게 된 제2차 개혁공의회가 컨스탄츠 공의회이죠. 컨스탄츠 공의회는 1414년부터 1418년까지 4년간 열게 되고요. 컨스탄츠 공의회는 3사람의 교황을 다 사임시킨 후 새로 한 사람 단일 교황으로 마틴 5세를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난립되었던 교황과 교황청의 분열은 40년 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교황 및 교황청의 분열을 해결한 개혁공의회는 더 교회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공의회를 열고자 계획하죠. 하지만 교황 그리고 교황청의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결국 교황과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게 되고요. 공의회를 통해서 개혁을 진행하려고 하는 공의회주의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공의회가 열리지 않도록 하려는 교황 즉 교황주의가 서로 맞서게 되지요. 공의회주의와 교황주의의 대립은 교황주의의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공의회를 통한 개혁운동은 실패하죠.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각 민족은 교황청과 대립해서 많은 진보를 했고요.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진보가 눈부셨죠. 하지만 독일은 어떤 변화에도 커다란 징조를 보이지 않았어요. 교황의 가세와 중압은 여전히 독일의 새벽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중세 후기에 이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등장했고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요인에는 다분히 이와 같은 정치 또 교회적 상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는 프랑스어인데요. 고전시대의 재생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관념적 뿌리는 라틴어 성서인 벌게이트, 불가타에 있지요. 레나스치, 레노바리, 레포르마리, 레게나라치오 등을 쉽게 벌게이트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태리의 예술사가들인 키마부, 지오토, 그리고 바사리가 이미 회화에 이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세 후기 새로운 환경 속에서 등장했는데요. 생활과 사고방식이 중세에서 근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묶어 표현한 용어였지요. 르네상스라는 말을 시대 개념으로 정착시킨 사람은 야콥 불크하르트였습니다. 19세기 스위스 역사가 또 바젤 대학의 사학 미술사 교수였는데요. 이탈리아에서의 르네상스 문화는 1860년에 쓰여진 그의 대표작입니다.
이 책은 르네상스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이 책 이후로 르네상스란 말은 역사상 일반용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 연구에 입문한 발전이 아니라 항상적인 것, 반복되는 것, 유형적인 것의 세 가지를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고 말을 했죠. 레오폴드 랑케가 정치와 역사에서 차지하는 동일한 비중을 그는 문화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왜 일어났을까요? 14, 15세기 이탈리아에 새로운 정신적 분위기가 확산되었는데요. 이 정신적 분위기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한편으로는 종교적 회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거부하는 대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인간을 긍정하는 경향에 사로잡혀 갔죠. 물론 그 이전에도 베르질리우스와 같은 라틴 시인들의 글을 읽었고 또 고전 건축과 예술품 속에 살았지만 14세기에 들어와서 고전적인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추구했던 것이죠. 고전적 세계관과 삶의 방식이 새롭게 해석되고 적극적으로 재현된 것,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였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서구 지성사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히랍과 로마의 고전을 비교적 손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이태리의 인문학자들이 그 선두에 섰고요. 고전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싹트게 되었죠. 또한 이들은 이러한 고전의 연구를 통해 실추된 인문적 전통의 맥을 이었음은 물론 인간과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종교라고 하는 프리즘을 거치지 않은 신선한 시각을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비교적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도 고전을 통한 새로운 관심을 소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죠. 르네상스도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초기, 전성기, 그리고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초기는 1420년부터 1500년까지였고요. 피렌체가 그 중심이었죠. 전성기는 1490년 혹은 1500년부터 1520년까지 20년의 기간인데요. 전성기는 조화가 지배했던 시대였고요. 이 시대의 브라만테가 베드로 성당을 계획했습니다. 그 중심지는 이태리 로마였죠. 후기는 기교주의 혹은 장식주의가 지배했던 기간인데요. 각각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에서의 서로 다른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515년부터 1590년까지,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550년부터 1610년까지의 기간, 그리고 독일에서는 1560년부터 1610년까지가 후기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태리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유럽 각국의 르네상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등장하고요. 대륙으로 건너오면 네덜란드에서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 등장하죠. 반 에이크 형제 브리겔도 역시 네덜란드에서 활동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라블레이의 가르강티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몽테누이의 수상록도 르네상스의 산물이죠. 스페인 쪽에서는 엘 그레코 그리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등장합니다. 독일에서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등장하게 되고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리고 화가 디러 홀바인이 활동하며 히브리어의 전문가인 노이클린도 역시 르네상스를 빛낸 인물입니다. 르네상스는 14, 15세기에 이태리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 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켄 역사를 배웠는데요. 프랑켄의 샬만 데즈의 카롤링의 르네상스가 바로 그것이죠. 중세는 암흑의 시대라고 일컬어 왔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의견은 그다지 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학계의 일부는 중세에도 현저한 문화적 진보와 학문의 융성이 있었음을 부각시켰죠. 따라서 획일적 잣대로 중세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통적 시각, 그것은 수정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세는 더 이상 어둠과 무지의 시대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지적 발전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데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죠. 14, 15세기에 일어났었던 르네상스와 닮은 꼴, 전 역사를 우리는 카롤링의 르네상스 그리고 12세기의 르네상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카롤링의 르네상스는 칼 대제의 업적과 또 프랑켄족을 배울 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게르만에 남아 후 경색되었던 고대 문화의 복원을 선도한 것이 바로 카롤링의 르네상스였죠. 칼 대제는 성직자들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열정을 다해 후원해서 시작된 운동이 바로 카롤링의 르네상스인데요. 이 카롤링의 르네상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대 라틴 문화를 소생시켰죠. 알킨과 테오들프 그리고 디아코누스 같은 국내의 학자들이 주도했고요. 수도원과 성당 부속학교에서 라틴어 문법 교육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초기 교부들과 로마 작가들의 작품들이 대대적으로 필사되고 또 연구되면서 수세기 동안 거의 명맥만을 유지해온 인문학의 이치는 견실하게 재정립이 되었죠. 오늘날 알려져 있는 고대 로마 작품의 90% 이상이 이미 당시에 필사본 형태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바로 카롤링 르네상스의 문화사적 중요성을 명백히 대변해주는 일이죠. 카롤링 왕조의 르네상스는 768년부터 888년까지에 이르는 120여 년간의 기간입니다. 768년은 칼 대제가 왕위에 오른 해이고요. 888년은 카롤링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사망한 해죠. 카롤링 왕조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용어는 장자크 앙페르가 그의 책 12세기 이전에 프랑스 문학사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속에서 문화적인 활력 및 팽창을 발견했고요. 학문의 역동성이 아테네에서 로마로 그리고 칼 대제의 프랑스로 옮겨졌다고 확신했지요. 카롤링 르네상스의 중심 무대는 오늘날 독일의 아켄입니다. 이 아켄은 독일 서쪽인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 속하는 도시인데요. 독일과 벨기에의 국경에 있죠. 온천으로도 유명합니다. 칼 대제는 당시 이곳을 처음으로 도시로 발전시켜서 매년 겨울마다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물론 이곳에 궁전도 세웠습니다. 칼 대제의 궁전은 카롤링 르네상스 시대의 국제 아카데미아 역할을 했고요. 제1세대 지도자는 알쿠인, 그러니까 알키누스였죠. 알키누스는 781년 이탈리아 여행 중 프랑켄족의 왕 칼 대제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는 타인의 발전에 봉사하고 싶은 바람 때문에 칼 대제와 협력했다고 움베르토 에코가 중세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알쿠인은 칼 대제가 작센족을 강제로 개종시켰을 때에 그를 비판했던 유일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문화정책 총책을 맡았고요. 또 소통의 기준도 입안했고요.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죠. 독서와 원전 필사 등 쇄신 정책을 입안해서 8세기에 1800권이던 필사본은 그의 노력으로 9세기에 8000권으로 증대하게 됩니다. 알퀴누스의 대표작은 데 트리니타테 삼위일체론이고요. 언어학적으로 개정한 불가타 성서도 그의 대표작이죠. 칼 대제에 의해서 시작된 카롤링의 르네상스가 인문학적 형태로 확고히 부각된 것은 12세기였습니다. 프랑스의 사르트르, 오를레앙, 영국의 캔터베리, 스페인의 톨레도를 위시한 유럽의 성당 부속학교들은요, 그동안 학문과 지식의 보고였던 이 수도원의 역할을 인수했죠. 그리고 인문학의 새로운 산실로서 그 이용을 자랑했습니다. 키케로, 살루투스, 베르길리우스, 테렌티우스 등 로마 문인의 작품에 기초한 문법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죠. 다채로운 주제와 세련된 형식을 갖춘 라틴시가 다작되고요. 역사 서술에 있어서도 속어 사용을 통한 역사의 대중화를 모색하는 등 현저한 발전이 12세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르네상스를 예술사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독일의 한스킹은 르네상스,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하는 강력한 물음을 제기하는데요. 물론 이 물음 속에는 강한 긍정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예술사에서 하나의 신기원이었다는 거죠. 또한 비잔틴의 영향 아래에 있던 중세 회화로부터 새로운 양식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오토나 미켈란젤로 그리고 바사리 등은 중세를 찬란한 색채로 눈부시게 만든 장본인들이죠. 이 르네상스 시기의 인간은 고대에 비추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했고요. 자유롭고 스스로 책임지며 진보하는 인류, 인간성이 비로소 재음미되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자유롭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인문적 자세로 연결이 되죠. 르네상스, 그것은 인간, 자연, 세상으로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었고요. 암흑과 계몽, 그리고 중세와 근대 사이에 자리 잡은 새로운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르네상스 개념은 역사학에서 여전히 논란 중이라고 한스킹은 지적하는데요. 그 시대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르네상스를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문학과 예술 분야에만 해당되는가? 또 단지 이탈리아적 현상인가, 아니면 온 유럽의 현상인가? 또 치마부에와 지오토에서 시작했는가, 아니면 이미 피오레의 요아킴이나 제3시대 혹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에서 시작했는가 하는 등 개념 규정이 불일치하고요. 지역적 범위 역시 불명확하며 시간적 경계도 역시 불확실하다고 한스킹은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에서 그가 얻어낸 통찰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르네상스는 중세적 맥락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르네상스는 철저히 중세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사회 경제의 과도기여 변혁기이지만 중세와 사상적 연속선상에 르네상스는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라는 고대로의 열광적 전환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예술과 학문에서 고대는 새로운 척도를 제공한 것이죠. 세 번째, 르네상스는 그리스도교와 대립된 것이 아니라는 통찰을 그는 얻었습니다. 여러 교황이 후원하고 성직자와 관료들이 후원했기 때문이고요. 내적으로 볼 때 르네상스는 교회적 사상의 속박에서 탈피했지만 외적으로는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생성되고 발전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교황들은 이 르네상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한편으로는 그들의 후원으로 르네상스가 발전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어두운 시대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시대의 교황들을 우리는 르네상스 교황들이라 이렇게 칭하는데요. 권력과 재물에 대한 탐욕은 오히려 교회 개혁을 초래하기도 했죠. 르네상스 교황들은 사리 정치를 꺼리낌 없이 추진하고 어떤 음모와 비열함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계속 영주처럼 통치했다. 또 그들의 친척이나 척줄로 만든 자식들은 특권을 누렸다고 한스킹은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의 예를 들자면 그 첫째가 212대 교황이던 식스투스 4세입니다. 프란시스코 수도자였고요. 마리아 무염시테 교설의 조장자였죠. 친족들의 생활비를 교회 돈으로 제공하고 친척 6명을 추기경으로 임명했습니다. 213대 이노켄티우스 8세도 역시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인데요. 마녀 망상을 조장하고 마녀 재판을 시행했죠. 사생아를 자식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결혼식을 초호화로 바티칸에서 거행한 인물입니다. 214대인 알렉산더 6세, 그 역시 성직매매로 교황이 된 사람이죠. 추기경 시절에도 간통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했고요. 정부에게서 4명의 자녀가 더 나왔죠. 여인들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여신 비너스가 통치했다고 당시 시장에서는 그를 일컬어서 회자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인 피렌체의 사보나놀라와 대립했고요. 그를 결국 화형시켰죠. 215대인 피우스 3세, 그리고 216대인 율리우스 2세, 그리고 217대 바로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도 역시 르네상스 교황이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만나서 교회의 개혁과 또 개신에 이바지하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르네상스를 악용한 성직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종교개혁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14, 15세기에 이태리 피렌체를 중심으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은 예술과 건축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알프스 이북에서는 르네상스의 새로운 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인문주의 운동이었죠.
그렇지만 이 인문주의의 본질을 살펴보면 그것은 르네상스의 창조물도 아니었고요. 인간성 회복이 필요했던 중세의 일시적 현상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매 시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랜 세월 속에 면면이 이어져 온 서양의 보편적 교육 이념이었습니다. 인문주의를 후마니스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관심을 둔 철학이자 세계관입니다. 관용, 비폭력, 양심의 자유를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여기지요. 후마니스무스는 1808년 독일의 교육자 프리드리히 임마누엘 리타머가 만든 것인데요. 그는 실용성과 과학적인 훈련만을 요구하는 교육 현실에 대항해서 중등 그리고 고등교육에서 그리스 및 라틴 고전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죠. 그는 1808년에 우리 시대 교육 이론에서 범해주의와 인문주의 논쟁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범해주의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범해주의는 계몽주의 시대 때 주창되었던 교육 철학으로 실용적이고 또 육체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보전을 암기하는 교육에 치중했다는 거예요. 그는 인문주의 교육이 현실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했는데요. 인문주의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통해 인간성의 발달을 꾀하는 교육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가 사용한 후마니스무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휴머니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휴머니즘에 기초하는 활동은 바로 인문적 활동이고요. 인문학이란 바로 이 인문적 활동에 관련된 내용과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내는 지적 작업이죠. 다시 말하면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인류의 삶에 대한 주체적 의미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 것, 이것이 곧 인문적 활동입니다. 인문학은 단순한 사리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심정적, 심미적 감흥을 포함한 전인적인 공감을 통해 검증되어 나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수학이나 과학과 같이 객관적 증거에만 주로 의존하는 학문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초기의 인문적 활동 속에는 종교적 색채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관심사의 총체로부터 종교적 내용을 분리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서구의 인문학은 종교의 막강한 힘 아래 다시 예속되면서 종교의 신여 지휘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른바 중세 암흑기라 불리는 긴 침체의 상황이 이것인데요. 예술은 신의 찬미를 위해 활용이 되었고요. 철학은 신의 변론을 위해서 동원이 되었죠. 결국 서구의 인문학은 로고스와 미토스에 대해 날카로운 구분을 단행함으로써 종교를 자신의 영향권으로부터 이탈시키고 다시 이 이탈된 종교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는 곡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14, 15세기 이태리 피렌체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은 알프스 이북에서 인문주의 또 인문적 활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요. 이 인문주의가 복원한 고전적 가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인간성의 회복이었죠. 이는 인간에 대한 관심인 동시에 인간에 의한 창조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창조적 정신은 항상 인간 그 자신을 성찰하고 표현하려 했고요. 문학, 미술, 음악, 철학 등이 모두 이러한 인간의 자기 성찰에 의한 창조적 성과라고 말할 수 있죠.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정신과 함께 이러한 창조 정신의 뛰어난 성취들을 계승하면서 끝없는 재창조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나타난 정신적 자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프스 이북, 특히 유럽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문주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요. 독일 인문주의 역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일 인문주의 역사는 14세기에 그 시작이 있습니다. 황제 칼 4세는 페트라르카와 교제했고요. 그의 건축 양식과 궁정에서의 라틴어 사용 등 인문주의적 노력을 극찬했죠. 칼 4세는 뛰어난 외교가였고요. 그가 예술과 학문의 후견인이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들이 공의에 의해 참석차 독일을 방문하고 독일 사람도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면서 인문주의적 사상을 상호 교류했지요.
1470년경부터 라틴어 학교에 인문주의가 도입되고요. 15세기 말부터는 대학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인문주의가 파고든 최초의 대학은 비엔나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문주의 연구의 중심 센터가 된 대학은 루터와도 연관이 있는 독일의 에르푸르트 대학이었죠. 독일 인문주의자요 시인인 콘라트 켄테스는 1497년까지 방랑의 삶을 살면서 그로 인해서 인문주의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인 대학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1497년 당시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그를 비엔나 대학의 초빙 교수로 임명하게 되는데요. 그는 비엔나 대학에서 수사학과 시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입학했던 에르푸르트 대학이 인문주의의 센터였었다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성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죠. 하나는 1511년 이후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부터 21년까지였었다라고 하는 두 개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대학에 들어간 것이 1501년인데요. 당시 루터의 신학과 철학 스승이었던 트루트페터와 바르톨로메우스 아르놀디 역시 인문주의적 경향을 가진 유명론 학자들이었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 인문주의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인물은 콘라트 무티아누스 루푸스입니다. 독일의 부유한 도시 귀족들도 인문주의 연구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요. 그중 뉘른베르크 시의원인 피르크하이머와 또 그의 친구 알브레이트 듀러가 가장 유명합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는 화가로서 유명하죠.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손이 그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하제 즉 토끼와 그리고 아담과 이브도 그의 유명한 작품에 속합니다. 독일 인문주의의 대변자는 누구보다도 요하네스 로이클린과 에라스무스였습니다. 에라스무스 폰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사람이긴 한데요. 네덜란드는 1648년 유럽의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독립했고요. 그 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 독일에 속해 있었죠. 로이클린은 독일 남부의 프라이부르크에서 문법, 철학, 수사학을 공부했고요. 프랑스 오를레앙에서 히라버를 공부했습니다. 독일 최초의 히브리어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잉골스타트 대학에서 히라버와 히브리어를 가르쳤죠. 유대인 의사가 그의 히브리어 스승이었죠. 그에 져서 데 루디멘티스 헤브라이치스 리브리 뜨레스라고 하는 세 권으로 된 히브리어 문법서는 독일 최초의 히브리어 교과서였고요. 루터 역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이 책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래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독일 보름스에 있는 루터 동상 맨 뒤편 오른편에 있는 요하네스 로이클린의 청동상이죠. 요하네스 로이클린은 독일 남부의 포르츠하임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도시는 로이클린을 기념하기 위해서 1955년부터 로이클린 상을 만들었고요. 뛰어난 학자들을 선정해서 수상해 오고 있습니다. 1957년에는 불트만이 수상을 했고요. 1965년에는 카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가 수상했죠. 1971년에는 철학자 가더머가 수상했고요. 2005년에는 역사가 아놀드 애쉬가 수상했습니다. 로이클린의 저서 데 아르테 카팔리스티카는 피코델라 미란돌라의 신플라톤적이고 카톨릭적 신비주의의 영향을 담고 있습니다. 로이클린은 히브리어에 정통했기 때문에 말년에 유대인 분쟁에 말려들기도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쾰른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었던 도미니크의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요한 페퍼코른이죠. 그는 1505년 몇 권의 반유대 저서를 집필했어요. 그러자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모든 유대 서적을 압류해서 소각하라는 임무를 요하네스 로이클린에게 부여한 거죠. 평가를 요청받은 로이클린은 소각을 반대했습니다. 유대 서적을 오히려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쾰른의 도미니크파가 거세게 반발했고요. 로이클린을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529년에는 교황이 교서를 내려 정죄를 내렸죠. 그러나 로이클린은 논쟁이 진행되면서 젊은 인문주의자들의 많은 지지와 지원을 오히려 받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책이 날카로운 풍자로 쾰른의 도미니크파 사람들을 비웃는 익명의 서신들이라는 책입니다. 이름을 기명해서 밝힐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종교재판과 정죄가
잇따랐기 때문이죠. 에르푸르트의 젊은 인문주의자들이 이 책의 집필에 참여했고요. 크루투스 루피아누스가 그 주요 저자로 알려져 있지요. 1515년에는 41개의 서신을 담아 처음 출판했고요. 2년 뒤 1517년에는 62개의 서신을 담아 출판했습니다. 인문주의의 최고의 석학은 그 누구보다도 노트르담 출신의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는 고우다에서 사제의 사생아로 출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그의 아버지는 사제가 되기 이전에 그를 이미 뱃속에 잉태시켰던 것이죠. 에라스무스는 13살이 되기 전에 패스트로 부모를 모두 잃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보내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헤르초겐부시라고 하는 처음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는 엄격한 통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 후 스테인의 수도원으로 옮겼는데요. 이곳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옮겨 생활하면서 보전과 교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492년에 신부로 서품을 받게 되죠. 1년 후에는 캄브라이 감독의 비서가 되었고요. 그의 도움으로 파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1495년부터 약 5년간은 에라스무스는 파리에서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 약 5년간 에라스무스는 철학, 후기 스콜라 신학, 히라버 히브리어를 공부했고요. 1499년부터 1500년 감독의 여행에 함께 동행해서 영국으로와 존 콜렛과 토마스 무어를 사귀게 되었죠. 그 후 유럽 각지에서 체류했고요. 1504년 말 파리 대학에서 신학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1505년에는 다시 영국에 갔다가 하이니 3세의 주치의를 따라 이태리에 와서 머물렀고요. 1506년에는 토리노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에라스무스는 1516년 황제 칼 5세의 궁정 고문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사제직을 벗어버립니다. 1529년 바젤의 종교개혁이 도입되자 카톨릭 도시인 프라이부르크에 머물렀고요. 1535년 다시 바젤에 와서 1년 후인 1536년 그곳에서 사망하죠. 지금도 에라스무스의 무덤은 바젤 민스터에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지칠 줄 모르는 인문주의 지필가였습니다. 1511년에 쓴 우신예차는 영국과 이태리에서 경험한 것을 풍자적으로 써서 영국에 있던 친구 토마스 모어에게 준 책이죠. 1516년에 쓰는 히라버 신약성서는 1519년에 재판이 나왔는데요. 400곳을 수정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독일어 성서를 번역할 때에 에라스무스의 1519년판 성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1521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여러 명의 동료들과 함께 교부전집을 다시 정리해서 출판했지요. 1521년에 키프리아누스, 그리고 1522년에는 아르노비우스, 1523년에는 힐라리우스, 1526년에는 이레니우스, 1527년에는 암브로시우스, 1528년에는 오리게네스, 1527년부터 29년까지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1530년에 크리소스 토무스의 교부전집을 집대성합니다. 스콜라 시대에는 기독교를 고대보다, 로렌조 발라는 고대를 기독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지만 로이힐린이나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문주의자는 고대와 기독교를 똑같은 비중을 갖는, 그리고 모든 중요한 점에서 서로 일치하는 두 존재로 보았습니다. 독일에서의 인문주의는 한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또 종교적 체험과 직관을 중요시했고요. 의식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은 배격했죠. 두 번째는 깊은 윤리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평신도 운동으로서 반성직적이고 반신학적 경향도 보였죠. 네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인문주의였지만 성서 중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세 후기의 인문주의는 당시의 기독교를 현재의 경직되고 왜곡된 상태에서 원래 순수한 상태로 되돌리려는 노력과 연관되어져 있죠. 이러한 성향은 당연히 종교개혁과 인문주의가 서로 만나는 교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의 후기 인문주의는 언어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인문주의의 모토인 아트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성서로 돌아가자 하는 것과 뜻이 통했지요.
종교적 문제에도 직접 관여해서 기독교의 상대화를 초래하기도 했고요. 성직과 평신도를 구분하려는 당시의 생각을 배격했습니다.